예, 수업 시간에 다 못했던 부분들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대도시가 발생하고, 그러니까 인구 밀도 심화와 함께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했죠. 노동자들의 주거 환경, 생활 환경이 이제 악화됐다는 것들, 그게 이제 가장 큰 중요한 문제점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다루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방식들이 발생하는데, 아까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거는 이른바 그 이상적인 공상적인 사회주의자라고 지금 이제 낙인을 붙여놓은 그들 그룹의 일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마르크스 엥겔스 계통의 혁명론적 사회주의자들,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사실은 뭐냐면 자본주의 그 도시 정부 자체로서도 아까 이제 표현은 안 했지만 실제로 이 대도시 문제를 갖다가 처음으로 경험했고, 사실 사회주의계에서는 이런 도시 문제로 인해서 자본주의 도시들이 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봤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았죠. 자본주의 도시 자체로서도 도시를 갖다가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새로운 분야를 만들어가고 법규를 만들어가고 정책을 정비해 가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른바 건축법, 도시계획법이죠. 그래서 도시공간을 다루는 독립적인 분야,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어떤 법과 정책들, 그런 것들이 또 발생하기 시작한 경우도 바로 이 산업혁명 이후의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그런데 그런 데 있어서 그런 어떤 자본주의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정책과 법을 만듦에 있어서 솔직히 말하면 혁명론적 사회주의자들이 도와준 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그들 같은 경우 마르크스 엥겔스 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종말론적의 시각에서 자본주의 도시는 어차피 도시 문제가 열악해짐으로 인해서 저거를 저들이 스스로 막을 방법은 없다. 계속 죽어갈 것이다. 어차피 종말이 온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들은 오히려 그 종말을 앞당기도록 본인들로서는 방관하든가, 아니면 좀 더 나아가서 오히려 혁명과 분열과 전쟁, 테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 자본주의 도시의 종말을 빠르게 하는 것들이 오히려 미덕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뭐 도시의 여러 가지 방화라든가 어떤 테러를 한다라든가 어떤 뭐 소동을 일으킨다라든가 이런 것들도 오히려 그들의 전략의 일부로 본 거죠. 말하자면 자본주의 도시는 어차피 망할 것으로 봤기 때문에 망하는 과정을 빠르게 하는 것들이 미덕이라고 본 거죠. 그에 비해서 사실 여기 나오는 여러 이상도시 운동가들 같은 경우에는 루더나 로버트 오웬, 그 다음에 찰스 퓨리의 뭐 생시몽 이런 분들, 그러니까 프랑스, 영국, 독일 여러 곳에 여러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뭐냐면 자본주의 도시가 가야 될 길을 어느 정도 이제 지시한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공간 설계 기법들, 뭐 그린벨트라든가 또는 건폐율을 낮추고 또는 용도를 갖다 구분하는 방법이라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 또 그리고 내부적인 어떤 프로그램에서의 도시 문제 해결 모습들, 그러니까 복지제도라든가 아니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어떤 공간을 갖다가 계획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기들의 이상도시에 적용하고 어느 정도 성공함으로써 자본주의 도시 정부로 하여금 이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힌트를 얻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특별히 로버트 오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측면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노동을 위한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사실 제대로 된 노동을 하기 위해서 노동 환경, 노동 시간이 지켜져야 되고, 또 하나 그들이 노동하는 동안에 자기들 가족이 보호받고 있다, 케어받고 있다, 또 자기들의 아들은 교육을 받고 있다, 이런 어떤 그런 안심, 그런 어떤 사회적인 안전망이 갖춰져 있을 때 오히려 제 노동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생산력도 늘 수 있다, 이런 어떤 이상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들을 위한 어떤 시설들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이 사람은 오늘날의 자본은 충분히 많은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다 투자를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거기에 투자할 만한 충분한 여력이 있다, 오늘날의 사장님들은. 그런 내용을 이제 주장하면서 그런 제도를 갖고 가야 될 것들을 이제 영국 정부에다가 제안하고 일부 통과가 되기도 하고, 뭐 구빈법이라고 있는데 그건 1800년대 후반에 실제로 1812년인가요? 실제로 통과가 됐어요. 일종의 초기의 복지법의 형태인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자기들의 운동 자체가 궁극적으로 성공한 것은 아니에요. 로버트 오웬이 지금 뭐 도시계획의 어떤 시조라든가 아니면 어떤 하나 도시를 만들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는 않죠. 하지만 이 사람이 했던 활동들이 자본주의 도시사회가 스스로 개혁해 나가는데 굉장히 좋은 자양분이 되었고, 그들이 쓰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정책적인 도구들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정책 도구들이 사실 이들이 그 당시에 주장했던 것들, 이들이 그 당시에 실험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쳤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차라리 혁명을 한 혁명론적 사회주의자들은 성공을 했는데 결국 나라를 얻었죠. 소련을 얻었단 말이에요. 중국, 북한을 얻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들은 뭘 얻었냐, 그냥 소멸해 갔을 뿐이었다, 이렇게 놀리기도 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봤을 때 이들은 사라진 게 아니고요. 오늘날 그 뒤에 자본주의가 수정해 나가고 또 제3의 길로 넘어가고 또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축법, 도시계획법을 만들고 이런 모든 과정 중에 사실 이들의 실험들이 어느 정도 녹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도시 설계가들의 어떤 비전 측면에서 봤을 때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계론적이고 차가운 부분 말고 어떤 따뜻한 어떤 테마들 있죠. 공동체성 또는 지속 가능성, 이런 부분들, 인간적인 어떤 도시 공간 스케일,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분들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줬다고 볼 수가 있죠. 어쨌든 로버트 오웬의 공동체, 조그마한 어떤 캠퍼스형의 타운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어떤 모든 고민거리들이 해결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공동 노동 타운, 일견 사회주의적인 어떤 공동체로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것들은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단초를 제시하기 위한 일종의 실험에 가까웠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뿐이 아니고 로버트 오웬이 그 중에서 제일 영향이 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많이 소개가 됐고, 그 외에도 많은 실험들이 있어요. 특별히 건축계로 가면은 이 버킹엄의 빅토리아라는 건물에 대해서도 많은 지금도 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버킹엄의 빅토리아는 뭐냐면, 이분은 일종의 어떤 기독교적인 박애주의가 들어가 있는 그런 또 일종의 타운을 설계를 했어요. 이게 그 당시에 조감도이고 지금 남아있지 않지만 대략 그 평면도 이렇게 생겼다라고 그래요. 이 건물 전체가 사실은 길이 외부에 노출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일종의 아케이드, 회랑으로 되어 있고 유리로 둘러싸여 있는 길이고, 길과 길 사이에 큰 이런 아파트먼트 형태의 어떤 건물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방사형으로 길이 쭉 6개가 나 있죠. 하나 둘 4개구나. 4개. 요 길들이 하나하나가 또 뭐냐면은 부분마다 마치 우리 한동대에 기독교적인 명칭들이 붙어서 느헤미야, 그다음에 은혜, 창조 이렇게 돼 있듯이 여기에도 하나하나 어떤 기독교적인 명칭이 길마다 공간마다 다 붙어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들이 특별히 구분되지 않고 이렇게 일종의 소셜 믹스처, 사회적인 혼합을 통해서 이 타운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이 구성되어 있고, 요 안에서 각 사회 계층들이 이렇게 기독교적인 박애주의 가운데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한 그런 모델 타운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한동대랑 비슷한 측면들이 있죠. 또 하나 이제 중요하게 소개될 일종의 모델타운의 이상도시의 프로토타입으로 푸리에라는 사람이 얘기한 팔랑스테르라는 게 있어요. 이분은 뭐냐면 그 당시에 또 굉장히 중요한 반향을 일으켰는데, 자, 도시가 너무 공해와 오염 그리고 진흙탕 가운데 돼 있고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의 건물 내로 들어가야 된다. 큰 메가 스트럭처 속에 하나의 어떤 도시를 이루기 위한, 그러니까 건물 내에 하나의 도시를 만들기 위한 그런 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의 타운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끝까지 보니까 거의 1km가 될 것 같죠. 1km가 연결되어 있는 거대한 건물, 그 안에서 모든 공동생활이 가능하도록, 산업생산과 공동생산이 가능하도록 어떤 실내 도시를 형성하는 어떤 그런 시도를 해요. 그래서 이분은 뭐냐, 노동자들로 대우받을 필요가 있다. 거대한 호텔형 건물을 통해서 그 가운데 잘 설계만 하면은 교육과 모든 복지 기능은 물론 공장 생산을 위한 기능까지도 그 안에 다 넣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자, 그런 얘기를 봤을 때 여러분, 이렇게 건물이 일종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겠, 꾸불렁한 형태로 생긴 이유를 알 수 있겠죠. 아마도 중심부에는 공동 생활을 위한 기능들이 있을 거예요. 교육, 식당 또는 채플 기능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사교 활동을 위한 룸들. 그리고 근데 이게 굴절되면서 끄트머리로 가고 있어. 그러면 암만 해도 이 끄트머리 쪽에는 오히려 어떤 여러 가지 오염이 생길 수 있는, 소음이 생길 수 있는 공업 기능, 그 다음에 어떤 공업, 수공업,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식자재를 갖다 다루는 기능들은 요 끄트머리에 가실 수 있도록 일부러 건물을 굴절시킴으로써
여러 가지 부정적 영향이 있는 것들은 양단부에 위치시키고 공동체와 관련된 기능들은 가운데에 집중시킨다. 이런 개념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공장 생산을 위한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동체 생활을 중심으로 둠으로써 사람들의 어떤 인간적인 삶을 도모를 한 거죠. 단면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 당시 있었던 이런 모델타운의 어떤 건물들의 단면이 또 특징이 뭐냐면은 여기 보면 지금 1, 2, 4, 5층 되는 건물인데 한쪽은 이렇게 벽이 있는 룸인데 한쪽은 이렇게 아트리움 형태로 튀어났어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는 유리벽이 쭉 있고요. 유리로 벽이라지만 완전 글래스는 아니고 이제 창문이 많은 벽인데 창문이 많은 벽이 쭉 있고요. 그 다음에 한쪽에 아트리움 형태로 튀어나와서 이렇게 여기를 대공간으로 만들고 있어요. 이거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실내에서 살아야 되다 보니까 햇볕이 부족하죠. 일조 공간이 부족하죠. 활동 공간이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일조가 많이 들어오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서 여기서 주로 애들이 뛰어놀고 마치 여기를 갖다가 공원이나 광장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람들이 나와서 여기서 광장처럼 회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이렇게 아트리움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1층을 보면은 아예 1층은 필로티로만 다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건물과 건물도 이렇게 교량 형태로 연결되어 있고 땅으로 내려가질 않죠. 말하자면 땅을 밟을 필요가 없게 만들어 놨어요. 모든 생활들이 건물 안에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약간 지나치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기존의 어떤 토지라든가 땅으로부터 도피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이해를 하기로는 그 당시에는 도시의 땅들이 너무 많이 오염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수도가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땅이 쓰레기와 똥덩어리 뭐 그냥 모든 쓰레기들이 그냥 바닥에 돌아다니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생각되고 있어요. 거기다가 콘크리트 처리, 배수 처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늘 진흙탕이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1층을 밟을 필요가 없도록 필로트 형태로 설계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내부 설계를 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여기 보면 굉장히 어떤 세밀하게 여러 룸으로 계획되어 있죠. 근데 놀랍게도 요 룸 하나하나가 하나도 버려지는 게 없고 다 굉장히 철저한 시간표에서 돌아간다는. 그러니까 뭐 밥을 먹고 나서는 어디에 가서 뭘 배우고, 그 다음에는 어디에서 댄스 파티를 하고, 어디에서는 뭐 체육 활동을 하고, 어디에서는 뭐 차를 마시고, 자, 이것이 하나하나가 도시의 공간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굉장히 엄밀한 프로그램에서 이 룸 하나하나가 기능으로 다 활용이 됐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생각들을 그 당시에 선각자들은 해나갔다는 거예요. 자, 물론 그 당시에 산업혁명 시기의 어떤 도시 문제에 대응하는 측면이다 보니까 약간 과도하게 반응하고 오늘날 볼 때는 좀 황당한 어떤 구상이기도 하죠. 노동자들을 어떤 큰 캠퍼스로 다 데리고 가서 거기다 뭐 생활을 하게 한다라든가, 또는 큰 호텔로 다 집어넣어서 거기를 갖다 도시로 하겠다라든가, 다소 뚱딴지 같은 얘기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이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산업혁명 시대에 있었던 도시의 모습들, 그 여러 가지 쇠락함들, 그 문제들이 너무 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세상을 부수어서라도 바꿔야겠다라는 어떤 혁명론이 나올 정도로 심각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상도시론자들의 어떤 이런 기괴하고 특이한 형태의 도시를 만드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로 일견 이해는 간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녹아있는 원리라든가 주장들, 이런 것들은 오늘날 우리가 많이 이미 수용을 해왔고, 그걸 통해서 이미 우리가 도시 문제를 해결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공공정부의 활동들, 정책의 발전들, 법규의 발전이 나타나게 됩니다. 혁명론적 사회주의자들은 사실 바라보지 못한 부분들이 이 부분이죠. 도시는 저렇게 해서 그냥 생산을 늘리다가 오염 때문에 망해버리겠구나, 이렇게 봤는데, 사람이라는 건 사실 문제 가운데 그냥 휩쓸려 있지만 않고 어느 정도 혁신을 해간다는 거예요. 혁신, 이노베이션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노베이션의 거리를 제공하는 선각자들이 있었다는 것, 아까 말한 이상도시론자들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반향으로 일단 도시계획법이라는 게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도시계획법이라는 게 처음부터 도시계획법이었었던 것은 아니에요. 처음에는 사실은 뭐냐면은 일단은 건강 문제에서 시작했다는 거. 헬스 액트, 영국의 얘기입니다. 헬스 액트라는 게 시작했어요. 일종의 보건법으로 최초로 시작됐다는 거.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 도시에 얼마만큼 이 건강 문제가 심각한 문제였느냐라는 걸 알 수 있죠. 처음에는 그가 사람들을 건강을 갖다가 증진하고 건강의 최소한을 보존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건축법, 도시계획법이 시작됐어요.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건강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도시의 형태가 다뤄져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 토대로 건축만 해서 될 게 아니라 결국은 도시 전체를 계획적으로 계획하고 설계하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구나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도시계획법이 발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의 스케일로 봐서는 마치 도시계획법이 생기고 그 다음에 건축법, 보건법이 생길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산업혁명 이후에 정책이 발달하는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이 발달하는 과정은 오히려 보건법, 건축법, 도시계획법 이렇게 흘러나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도시계획 분야가 발전하기 시작하고요. 그 도시계획을 다루기 위한 전문가들, 그들의 그룹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역사상 최초의 어떤 얼버니즘, 도시를 갖다가 지향하고 도시를 만들기를 힘쓰는 그런 그룹들이 생기게 되죠. 그런 것들이 이제 모더니즘 시기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축과 도시계획을 하나의 프로페셔널리즘, 하나의 어떤 전문직으로 자리 잡게 하고 그들 가운데 나름 이런 어떤 자기 직업을 수행하기 위한 철학들, 개념들을 가지게 하는 그런 운동들이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어떤 모든 것들의 활동들은 사실 모더니즘의 시작과 동시에 이제 발생하게 됐다. 그리고 초기 도시계획주의, 물론 건축주의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건축과 도시를 통틀어서 공간 환경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 나가야 될 거냐, 그런 데 대한 고민을 하고 그런 것들을 자기 어떤 직업으로 내세운 그룹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을 많이 뛰어넘어서 바로 그냥 20세기 초반으로 가보겠습니다. 내용을 하나하나 깨알같이 다루기엔 너무 많은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모더니즘 도시계획주의에는 다시 한번 또 크게 봐서는 세 가지의 흐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통적으로 도시계획주의라는 패러다임에 있었지만 그 가운데 접근하는 방법들은 또 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럽 계통, 늘 얘기했지만 이른바 르꼬르비제를 중심으로 하는 1900년대 초반에 CIAM이라는 또 그룹이 있어요. CIAM. 그들 그룹들은 사실은 기존의 어떤 도시 문제들이 중세형의 어떤 도시성, 중세형의 도시성이 어떤 건지는 오늘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굉장히 유기적이고 꾸불꾸불한 길들. 꾸불꾸불한 길이라는 건 사실 이거는 뭐냐면 거기를 갖다 우리가 관광을 하거나 아니면 구경을 하고 다닐 때는 굉장히 인간적이고 좋아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꾸불꾸불하고 건폐율이 높은 공간들. 만약 거기에 그것들이 어떤 산업화의 중심이 된다라고 그러면 그건 헬이 될 수가 있죠. 그렇죠. 외부 공간도 없고 길은 좁고 사람들이 갈 만한 것은 없고 비좁고, 그런데 공장이 들어오고 오염과 쓰레기, 폐기물이 넘치고, 자, 그렇게 되면 굉장히 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중세 형태의 어떤 도시 패턴 가운데 들어오는 산업화라는 것들, 대도시화라는 것들, 거기에 대한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분들은 뭐냐면 펑셔널리즘이라는 걸 강조하게 됩니다. 기능이 철저하게 기계적으로 구분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중세의 도시는 기능 간의 구분이 없는 굉장히 유기적인 패턴이었어요. 유기적인 패턴. 근데 그런 가운데 기계적인 기능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굉장히 도시 문제가 심해졌다.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면 중세형의 도시를 우리가 더 이상 만들어서는 안 되고 좁고 꾸불꾸불한 길과 넓은 건폐율로 상징되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서는 안 되고 넓은 어떤 광장 가운데 고층 건물이 띄엄띄엄 서 있는 이런 형태의 어떤 도시를 만드는 것들이 필요하다. 외부 공간은 되도록이면 크게 남겨놔야 된다. 왜냐하면 외부 공간은 도시의 허파와 같다. 도시의 허파와 같기 때문에 외부 공간은 되도록이면 크게 만들어야 되고, 가능하다라고 그러면 지상의 건조물은 고층화해서 외부 공간을 점점 더 크게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리고 심지어는 교통체계나 모든 사람들의 활동 공간을 지하로 넣을 수 있으면 지하로 넣어서 그래서라도 외부 공간을 크게 튀어나와야 된다. 물론 오늘날 우리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부 공간이 단순히 커봤자 그런 것들이 우범지대, 로스 스페이스가 되고 인간 소외를 일으키는, 오늘날 광장이라고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광장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서 광장이라는 소설의 어떤 광장이라는 컨셉은 뭐냐면 인간을 소외시키는 공간이다라는 의미에서 광장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광장이란 말을 들을 때 오늘 사람들은 뭐냐? 안락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넓은 공간에 나홀로 서 있는 소외감을 예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능주의자들이 사실은 조금 과도하게 반응한 거죠. 이런 공간들이 사실 그다지 인간적이지도 않고 그 광장들이 기능주의적이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기능주의란 패턴이 들어서기 시작했고요. 기능주의 가운데 어쨌든 모든 도시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른바 넓은 외부 공간 가운데 서 있는 스카이스크래퍼 형태의 어떤 건물들, 오늘날 아파트 단지가 그렇고요. 도심이 그렇고 CBD가 그렇고 상업지역이 그렇고 다 이런 패턴으로 생겼죠.
그런 것도 이제 기능주의적인 어떤 계통의 산물이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 산업혁명 당시에는 굉장히 그런 얼그러진 도시성이 나타났지만 사실 우리가 기술 발달 가운데 그런 어떤 도시성을 이렇게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고도 어느 정도 상하수도라든가 폐기물 처리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걸 완비하면서 산업혁명 시대에 있었던 과도한 어떤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를 얻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반응할 것은 아니었다. 지금 와서는 이렇게 좀 우리가 반성하면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넓은 공간과 마천으로 대표되는 기능주의, 또 하나 거기다 간선도로체계, 직선적이고 간선도로체계, 그걸로 대표되는 기능주의, 거기다 또 하나 더 보태자라 그러면은 중세에는 모든 기능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주상, 공, 녹이 다 섞여 있었어. 서로 간에 구분이 없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도시의 용도들을 분리해야 된다. 용도 분리주의가 또 이 기능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특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걸 그 다음에 설명해 볼게요. 그 다음에 전원도시 운동이라는 건 뭐냐? 이거는 이른바 이제 전원도시 운동이라는 거는 에베네저 하워드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1899년에 제안해 놓은 아이디어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건설된 건 아니고 아이디어였는데 이 아이디어들이 뒤에 많은 도시에 영향을 미쳤죠. 자, 요 운동 역시도 사실은 뭐냐? 실제로 그 전에 있었던 산업화 도시 시대에 있었던 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과도한 아이디어를 낸 측면이다. 요새는 이렇게 비판이 되고 있죠. 전원도시 운동이라는 거는 기존의 도시를 보니까 도시가 굉장히 일그러지고 산업화, 공해, 오염, 노동자들, 인간 소외 등등 때문에 어렵더라. 그러니까 도시가 잘못된 거라고 본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도시가 있음으로 인해서 어쨌든 산업이라든가 공업이 있는 건 맞죠. 그러니까 도시가 생산 기능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장점이 있다고 봤어요. 하지만 농촌의 어떤 어메니티란 차원에서는 도시가 농촌을 따라가지 못하고, 농촌의 어메니티라는 건 여전히 필요한 거다. 공동체의식, 어메니티, 쾌적함들 이런 것들은 여전히 필요한 거다. 자, 그럼 도시의 생산성과 농촌의 어메니티를 갖다 합할 수 없겠느냐? 두 개를 합해 절충하는 제3의 길을 모색하기 이릅니다. 제3의 길.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전원적인 도시라는 어떤 이중적인 표현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모순이었죠. 도시는 도시고 농촌은 농촌이야. 근데 전원적인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패러다임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뒤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미국에서 나타난 어떤 운동들,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인데 도시 미화 운동이라는 흐름이 있어요. 그야말로 도시를 아름답게 가꾸겠다. 도시에다 아름다운 경관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도시를 계획하고 설계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목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흐름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런데 자, 제인 제콥스 요 세 가지 싸그리 비판하고 있지만, 저도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죠. 사실은 요 가운데 은근히 엔타이 얼버니즘적인 요소가 있다. 자, 이것들이 엔타이 얼버니즘적인 요소가 있다는 건 뭐냐면, 산업혁명 시대에 있었던 도시 문제를 너무 과도하게 인식하다 보니까 그걸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좀 우리가 생각할 때 도시에 진짜 있어야 될 것들, 도시의 활력들, 도시가 있어야 될 실제로 갖고 있어야 될 유기적인 성격들, 도시가 갖고 있어야 될 어떤 재생적인 성격들, 다양성들, 그런 것들을 이분들은 너무 소홀히 했다라는 비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분들의 일종의 도시를 얘기하고 있으면서도 안타의 얼버니즘적인 성격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인 제콥스는 신랄히 비판하고 있죠. 자, 그 내용을 일단 좀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기능주의적인 도시는 르꼬르비제의 아이디어에서처럼 도시를 일종의 어떤 하나하나의 부품이 되는 건축물의 기능적인 확장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가장 기능적인 건축물, 가장 기능적인 어떤 도로,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나가고 조립해 나가게 되면 아주 기능적인 도시가 된다고 믿었다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건축물 하나하나가 기능적이어도 그걸 모아놨을 때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버려진 공간이 많고 소외되고 그런 수가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자, 도시를 일종의 기계로 봤다. 오늘날은 기계를 조금 안 좋은, 차가운 의미, 비인간적인 의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당시에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어요. 삶을 위한 기계로 정의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르꼬르비제는 건축물에서부터 도시까지가 하나의 어떤 토탈 디자인으로 다뤄질 수 있는 그런 큰 개체로 봤어요. 제가 지금 요새 이빨 상태가 안 좋아서 발음이 약간 새니까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분이 했던 일은 뭐냐, 일단은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부품들이 뭔지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부품을 이분이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거, 작업이라는 건 이제 일이죠, 일. 그 다음에 위락, 휴식을 얘기하는 거죠. 교통. 네 가지 큰 기능으로 나눠진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큰 기능을 토대로 도시를 갖다가 구분해야 된다. 중세 도시들 이런 것들이 영역 구분 없이 섞여 있었어요. 용도 혼합적인 도시였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도시 문제의 핵심이었다라고 얘기하고, 특별히 용도 지역을 구분해야 될 것들을 얘기하기에 이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엄격한 조닝으로 연결됩니다. 주상공록, 따로 용도 지역들이 다 정해져 있죠, 오늘날. 그런 조닝 시스템이 사실은 이런 기능주의적인 도시 패러다임에서도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특별히 꾸불꾸불한 중세식의 도시 길들을 되게 싫어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전통적인 길들은 너무 갈등 요인이 많다. 당나귀 길이다. 그러니까 뭐야? 직선적인 그리드 아이언 패턴 간선도로 체계로 쫙쫙 뚫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말은 뭐 교통체계로 봐서는 당연히 유리한 얘기일 수 있지만, 오늘날 봤을 때 그렇게 직선적인 길들은 또 어떤 문제를 갖고 있어요? 도시를 여러 군데로 칼질해 놓는다는 거예요. 도시와 도시가 분열이 된다는 거야. 생활권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차량 중심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외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좀 너무 나갔다. 중세 꾸불꾸불한 당나귀의 길에 도시 문제가 얹혀졌을 경우엔 헬이었지만, 도시 문제가 해결된다면 여전히 당나귀의 길은 당나귀 길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적이고 사람들의 공동체를 위한 길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과도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직선도로, 광로, 뭐 하이웨이 이런 것들에 너무 집중을 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엄격한 조닝을 통해서 이분은 충분한 햇빛과 탁 트인 공간들, 큰 외부 공간을 지향했다. 근데 이미 우리는 비판하고 있죠. 큰 외부 공간이 크게 도시에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너무 과도한 버려진 공간, 인간 소외를 일으키는 넓은 광장, 슈퍼휴먼 스케일의 어떤 피해, 이런 것들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르꼬르비제가 만들었다는 이 빛나는 도시를 보면요, 그의 어떤 도시적인 특성이 딱 드러나 있어요. 그림을, 모형을 딱 보면 딴 게 아니고 그냥 오늘날의 우리나라네, 우리나라,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그것들을 만들어 놓은 패턴을 보세요. 보면은 하나하나가 대체 가능한 도시, 기계의 부품인 것처럼 이렇게 도시가 설계되어 있죠. 그러면서 로마 도시의 전통에 나오는 이런 십자축, 그런 것들이 이제는 차량이 관통하는 도로로 쭉 돼 있고, 가운데 큰 정원이 나타나 있으면서, 이것들이 뭐냐면 이게 이제 더 이상 군사적인 기능을 위한 것들이 아니고요, 교통의 효율성을 위한 것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고속도로가 도시를 갖다 중심부를 일단 관통하고 보는 거야. 그리고 나서 모든 도시의 부분들이 철저하게 격자형으로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만약 요 블럭이 여러 가지로 도시 문제나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를 잘라서 버릴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를 재개발해 버릴 수 있죠. 그러니까 재개발이라는 패러다임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 펑셔널리즘, 기계주론적인 어떤 도시관으로부터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모더니즘 도시계획, 특별히 기계론적인 어떤 기능주의, 기계론적인 도시관, 이런 것들은 그 뒤에 또 심화되다 보면 이런 접근까지 나타나기에 이르러요. 그래서 아키그램이라는 영국 런던의 일종의 어떤 건축과 도시를 배운 학생들의 그룹인데, 이 사람들을 보면은 도시를 진짜로 기계로 만들려는, 진짜로 도시가 로봇가 되어버리는, 이건 뭐냐면 어떤 거대한 프레임에 의해서 3차원적으로 도시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의 모든 기능들은 하나하나의 어떤 컨테이너 박스와 같은 셀이 돼. 그래서 거대한 기중기가 셀을 갖고 와서 여기다 맞춰놓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사라는 건 뭐냐, 내가 요 셀에 살고 있다가 그 셀이 다른 데로 옮겨가, 그래서 다른 도시로 이사가는, 이런 식으로 도시를 하나하나의 기중기로 옮기는 셀로 구성함으로써 진짜로 로봇가 되는, 그때그때 계획을 달리할 수 있는 기계적인 어떤 도시, 이런 것들을 제안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기능주의적인 영향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파울로 솔레리 같은 경우는 이 거대한 비행접시처럼 생긴 어떤 이런 거대한 기계적인 도시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런 어떤 도시, 이상 도시를 갖다가 뭐 설계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일단은 기계론적인 기능주의의 영향이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두 번째, 도시미화 운동. 이것도 초기 펑셔널리즘과 굉장히 비슷한 시기에 열렸어요. 자, 이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중세 도시가 참
그래도 예쁘긴 예쁘고 아름다웠다. 하지만 거기에 도시 문제가 얹혀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좋은 도시로 생각이 안 되고 있다. 하지만 중세 도시에 있는 아름다움의 요소들은 여전히 갖고 올 수 있겠다 해서 그 아름다움의 요소만 쏙 빼갖고 오기 운동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도시에 그러니까 아름다움이란 패러다임만 이제 갖고 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1893년에 미국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미국의 도시는 그전에 서부로 개척해 나간 도시였죠. 뭐 도시 아름다움이니 뭐니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땅을 막 개척해 나가고 사람들이 들어오고 도시를 새로 건설하고 철도를 놓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러고 나니까 자기들이 원래부터 왔었던 유럽의 어떤 중세풍의 도시들, 그들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들, 그런 것들이 그리운 거예요. 또 그런 것들이 가지는 도시의 아름다움들, 프로토타입들이 이제 또다시 그런 것들을 갖고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 다니엘 번햄, 도시계획사를 보면 꼭 나타나는 사람들입니다. 시카고나 어떤 중부의 중요한 도시들을 많이 기초를 닦은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프레드릭 러 올스테드, 뉴욕 센트럴 파크의 아버지, 공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죠. 자, 두 사람 다 철학적으로 뭐냐면 또 굉장히 또 바람직한 측면도 갖고 있었어요. 일종의 시빅 컬처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인종차별의 시대, 나라와 나라 민족이 어떤 대립하던 시대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란 도시 안에서는 인종이나 계층, 남녀노소 상관없이 자, 사는 지역은 다를지라도 굉장히 아름다운 미화가 이루어진 공원이나 광장 그런 걸 만들어서 거기에서만큼은 만국, 만민들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어떤 시빅 컬처를 강조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대의 어떤 공원의 어떤 일종의 어떤 비전이 돼버렸죠. 자, 그럼 이들이 갖고 오기 시작한 유럽의 어떤 도시의 아름다움의 요소란 건 뭐냐? 일단 블러바드, 불필요할 정도로 넓고 쫙 트인 어떤 광로들, 이런 것들은 중세 도시라기보다는 그리스 로마라든가 아니면 바로크 시대의 어떤 유산이겠죠. 비스타라는 게 이런 이거는 사람 걷기 위한 길이 아니라 사람들이 시야가 트이게 하기 위한 넓은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스타라는 것이. 시빅 센터, 그리고 중세 르네상스풍의 어떤 도움이 있고 어떤 예전 그리스 신전 양식부터 온 클래시컬한 형태의 어떤 건물들, 그런 것들은 미국에 더 이상 있지 않았죠. 그래서 유럽에 있는 도시의 어떤 여러 가지 아름다운 요소들을 미국으로 수입하기에 이르러요. 그래서 나타난 장면들이 딱 이런 거예요. 자, 그런 게 아니면 이런 르네상스 시대의 어떤 이런 건물들, 이런 것들이 왜 있고 이런 거대한 축이 왜 있겠어요, 미국에. 유럽이 아닌데. 오히려 유럽에서 있었던 것보다도 스케일을 크게 해서 미국으로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편에 오벨리스크가 왜 있어? 이집트도 아닌데. 그러니까 유럽에 있었던 여러 가지 도시의 어떤 아름다움의 요인들을 이 사람들이 미국으로 갖고 와서 이식하기에 이르죠. 그래서 흔히 볼 수 있는 미국의 어떤 공공관청의 모습들, 그 앞에 있는 비스타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1800년대 후반에 도시미화 운동 시기에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으면 되겠어요. 근데 과연 이게 미국에만 일일까? 그렇지 않죠. 전 세계적으로 영향이 있었죠. 우리나라도 영향이 있었어요. 이게 어딥니까? 여러분의 기억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허물어진 게 아마 1990년 2년 3년 막 그랬을 거예요, 아마. 이게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중앙총독부 건물인데 건물 자체는 어떻게 돼요? 도시미화 운동과 영향이 굉장히 관련이 깊죠. 르네상스 유럽의 양식을 수입해다 만들고 그 가운데 지금 있는 세종로 광장을 큰 광로로 만든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광로가 쭉 연결되다 보면 이순신 장군상 이런 것 쭉 따라 나오다 보면 나중에 이런 것들이 시청까지 연결되죠. 그러니까 클래식한 폼의 공공관청 사이에 있는 큰 비스타 양쪽으로 물론 뭐 열주 공간이 쫙 콜로네이드가 쫙 있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유럽에서 미국으로 수입해온 도시미화 운동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거 외에도 데코레이션이 많은 큰 공원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도시미화 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번지게 된 프로토타입들이라는 거고, 우리나라도 영향을 줬다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그걸 좀 이제 비판적으로만 물론 공공의 미관을 갖다가 도시적으로 설계한다. 자,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 것들 분명히 도시 설계에 중요한 인물랑 관련이 깊죠.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공공의 경관을 개선하고 공공환경의 어메니티를 증진한다. 도시 설계의 비전과 상통하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여전히 휴머니스틱한 측면에서 비판할 수 있는 거죠. 제인제 곱스가 비판하듯이 도시민이 직접 지각하는 생활환경이 아닌
너무 누구를 위한 기념비적인 환경이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도 못하는 큰 공원, 광장 비슷하다는 게 뭐람? 자, 로스트 스페이스 사례 중에 하나로 대전 둔산동의 어떤 그것도 도시미화 운동의 영향을 여러분 딱 읽을 수 있죠. 이제는 공공관청 사이에 있는 큰 비스타. 너무너무 크고 광대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엄두를 못 내 버려지고 있어요. 뭡니까? 계획가들과 행정가들의 기념비적인 환경 조성에만 열중했을 뿐 도시민들의 직접적인 생활 대상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비판할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마지막으로 전원도시운동 에베레지 하워드 아까 설명했죠. 그 양반이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좀 더 상세한 그림 보도록 할까요? 자, 이 양반은 대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중소도시를 만들어야 된다는 필요성에 굉장히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뭐냐, 도시가 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원형의 도시를 만들고 이게 인구 3만이 차면은 더 이상 팽창 안 돼. 그린벨트로 둘러싸요. 그린벨트로. 그래서 도시가 팽창하지 않도록 해요. 그래서 계속 커지고 이주해 오는 사람이 있다라면 옆 도시로 옮겨. 그래서 옆에 새로 도시가 발생해서 커지도록 만들어. 얘네들은 32,000이 한계야. 32,000이 넘으면 옆에 도시를 또 만들어. 그러면서 도시랑 도시 간에는 철도로 이렇게 중심부를 연결해 간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로 영국을 뒤덮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대도시 필요 없음. 3만, 5만 이내의 전원도시만으로 도시가들 간에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그걸로 국토를 뒤덮어가야 된다. 이런 아이디어였다라는 거예요. 누구 생각하고 비슷해요? 아까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토마스 무어의 유토피아에 나오는 어떤 도시가 하나의 도시가 계속 커지지 않고 도시가 분열되어서 도시들 간의 네트워크로 쭉 연결해야 된다. 그때는 운하로, 지금은 철도로. 자, 유토피아의 아이디어가 적용된 거 볼 수 있죠. 그러면서 그린벨트라는 측면도 이제 적용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언뜻 약간 사회주의적인 측면도 또 많이 있어요. 전원도시 내에 있는 모든 농지들은 공공신탁이야. 말하자면 공공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도시민들이 일정 부분 농업에도 투자를 하고요. 농업산물들은 공동조합의 형태로 공공의 상품으로 또 다른 도시에 팔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운데에는 주로 이제 농업적인 용도들이 오히려 있고 외곽에 오히려 상업 용도를 집어넣는 이런 도시의 어떤 위계 역전 현상들. 그러면서도 대도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수도라고 하더라도 인구 6만이 안 되네. 그 다음에 모든 도시들은 인구 3만으로만 해서 도시들 간에 위계가 없이 평등하도록, 위성도시도 없고 모도시도 없고 평등하도록, 평등한 도시들이 철도를 따라서 쭉 연결되도록, 이런 소도시들 간의 네트워크 형태로 함으로써 대도시가 나타나지 않고 고밀의 도시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농촌과 도시를 적당하게 반반 섞은 도시들만이 국토를 뒤덮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한 것들이 전후도시 흐름이었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날 전후도시 하면 그게 아니라 컨셉질로만 써먹다 보니까 나무 좀 심으면 그냥 전후도시다 뭐 그러고 그러는데, 자, 그런 측면이 아니라 이것들은 분명히 굉장히 사회적이고 정책적인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언뜻 약간 사회주의적인 장점을 오늘날의 도시 문제에다 결합하려는 그런 시도가 읽혀지기도 하죠. 근데 이 전후도시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비판할 수 있어요? 뭐 제인 제이콥스가 비판하는데 다 나와 있듯이 이거는 진짜 이도 저도 아니고 죽도 밥도 아니라는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전원의 장점과 도시의 장점이라고 그랬지만 실제로는 도시의 장점인 고밀이 갖고 오는 도시의 어떤 혁신성, 창조성,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고 적당하게 도시가 아닌 도시를 만들므로써 도시의 어떤 창조적인 특성들을 갖다 발현하지도 못하고 도시의 다양성을 발현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아예 농촌 생산이 이렇게 큰 것도 아닌, 그러니까 도시의 장점도 농촌의 장점도 살리지 못한 도시의 생명력을 파괴하기만 한 그런 애매한 시도였다라고 제인 제이콥스는 비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넉넉한 환경 가운데 퍼지게 살게 해놓는다라는 건 뭐야? 사람도 굉장히 쾌적하고 좋은 데서 인간적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공동체는 어느 정도 밀도 있고 컴팩트한 그런 도시에서 탄생하게 된다. 오히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것들은 도시성을, 사실 이 세계의 운동 자체가 진짜 도시가 왜 도시가 필요하고 왜 도시가 좋은 건지, 도시의 어떤 부분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지는 오히려 보지 못했고, 오히려 그런 핵심적인 도시의 장점들을 해치는 어떤 그런 패러다임이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죠.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더니즘 이 세 가지의 도시의 여러 가지 패러다임들은
특별히 펑셔널리즘, 기능주의 측면은 굉장히 우리의 도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지금까지. 특별히 펑셔널리즘은 또 이 아테네 헌장, 1933년 아테네 헌장이라는 걸 통해서 도시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일종의 선언으로 우리에게 지금 다가와서 오늘날에 상당히 많은 도시들이 이런 헌장의 기초에서 만들어져 왔다라고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여러 가지 비판이 있죠. 도시 사회에 대한 반작용. 도시가 인간 소외를 초래하고 도시에 진짜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날 어떻게 돼요? 기능주의적으로 만들어낸 도시들이 많은 빈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고 심지어 오늘날은 도심 자체를 비게 만들고 있죠. 기능주의적으로 만들었는데 기능이 사라지는 공간이 나타나고 있어. 이게 뭐 어떤 모순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도시사회의 진짜 특징을 갖다가 반영하지 못했다. 또 하나 그리고 또 다른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어요. 국제주의 양식을 범람시켰다. 그러니까 모더니즘 도시가 생긴 형상이 뭐예요? 스카이스크래퍼, 넓은 공원 광장, 그 사이에 가로질르는 간선도로, 지하층의 분열을 통한 또 지하 공간 개발, 모든 도시의 대도시마다 있는 공간 패턴이죠. 어느 도시를 가나 다 비슷해요. 유럽의 좀 오래된 도시를 빼고는 어느 도시를 가나 다 비슷해요. 상하이를 가나 서울에 여의도를 가나 뉴욕 맨하탄을 가나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 지역의 어떤 버네큘러한 특성을 버리고 국제주의적인 양식으로만 다 도배를 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각 지역의 장소성을 갖다가 소멸시켰다. 또 그리고 이 휴머니즘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돼요? 제인 제콥스가 주로 얘기하는 거지만 도시 형태를 인간의 경험과 관련 없는 형태 자체만으로 설계를 했다는 거야. 기계니까 기계. 근데 그것은 사람이 사는 공간은 결코 기계가 될 수 없어요. 사람이 사는 순간 약간 유기체적인 특성을 가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 형태는 사람의 경험과 분리시켜서 설계하는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형태 자체를 가지고 이제 도시를 논했다. 그래서 도시 형태 가운데 인간의 삶은 소외가 되고 인간의 공동체, 휴머니스틱한 측면들 그런 것들은 고려가 되지 못하고 분리가 되어버렸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어쨌든 모더니즘 도시계획의 전반적인 흐름이고 거기에 대한 비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플립드 러닝의 주제들이 이런 어떤 모더니즘 도시성을 그걸 배경으로 해서 뭐 비판도 하고 찬성도 하고 그러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겠죠. 특별히 여러분 요 세 가지 흐름들 그런 것들의 내용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비판점들은 여러분의 어떤 생각으로 조금 정리를 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는 자, 요 가운데서 제가 공간 환경을 만드는 네 가지 스탠스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사실 여기에 속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이것들은 단순히 그냥 도시에 대한 도시의 어떤 패러다임, 도시에 대한 사조일 뿐만 아니라 공간 환경 설계가들이 직접 만들어낸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모든 건축 교육, 도시계획 교육 그런 교육들도 사실 기능주의 하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사실은 펑셔널리즘 하에서 교육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이 펑셔널리즘 도시에서 벗어나기가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 건축물 설계 스튜디오 한 작품 이런 것들 봐도 그렇잖아요. 건물 하나 딱 세우고 외부 공간은 그냥 빈 땅으로 쭉 남겨놓으면서 그걸 작품이라고 떡 내밀고 있죠. 그런 경향 자체가 뭐예요? 벌써 르꼬르비지안 아이디어가 우리 가운데 이미 체화가 돼 있다는 걸 얘기하죠. 건물을 중심으로 보고 외부 공간은 그냥 크게만 남겨놓으면 되는 거야. 모든 창조력은 어디냐? 건물을 설계하는 데만 집중되면 된다라는 것들이 또 이 펑셔널리즘의 모순된 특징이에요. 도시 공간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창조력을 생각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그렇잖아. 외부 공간은 크게 남겨놓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창조력이나 모든 어떤 디테일들은 건물 설계 단위만 들어가고 외부 공간은 넉넉하게만 남겨놓는 측면의 어떤 그런 설계 방식들. 다분히 뭐야? 여러분의 스튜디오 하는데도 보면은 그런 성향들이 분명히 있죠. 뭐냐? 펑셔널리즘의 유산이에요. 만약 중세의 유럽의 전문가들이 도시 설계했다라고는 그러겠어요? 아니야. 길과 광장과 건물과 중정과 이런 것들이 하나가 유기적으로 얽혀진, 심지어 길가에 있는 어떤 분수라든가 거기 있는 조각상 그런 것들까지 다 얽혀진 하나로서의 어떤 공간 환경을 설계를 했겠죠. 그러니까 벌써 우리는 다른 패러다임에 살고 있고 특별히 우리가 벗어나기 어렵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패러다임은 바로 이 기능주의 패러다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한계를 특별히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을 필요가 있더라는 것이죠. 좀 더 나은 설계가가 나은 정책가가 될 수 있기 위해서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많이 조금 생각을 해보길 바란다고 얘기하면서 동영상 강의가 생각보다 좀 많이 늘어졌네요. 중요한 얘기가 뭐 아직도 소개하기
하지 못한 중요한 얘기가 많은데, 자,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는 타이폴로지 이후에 나타나는 그 플립드 러닝 주제들 있죠. 거기에서 좀 많이 다루게 될 테니까 이건 그때 가서 강의를 또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예, 이만 마치겠습니다.